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폴 오스터 선생님의 또 그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소설인 것 같기도 한데요. 페어의 도시 한번 같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읽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폴 오스터 선생의 글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항상 이제 우리가 많은 이제 생각이 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연인 것 같아요. 우연. 그러니까 폴 오스터의 작품에서 어떤 우연적인 사건과 일련의 그런 우발적인 사건들이 어떤 식으로 한 명의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가, 그리고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을 규정하고 그 사람의 삶을 재편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읽을 이 폐허의 도시라는 작품도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 포로스터의 폐허의 도시는 1987년에 이제 쓰여진 작품이고 주인공은 안나 블룸이라고 하는 에나 블룸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 편지를 쓰는 그 서간체라고 해야 되나요? 서간체 뭐 그걸 서간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편지를 누구인가에게 누구 오빠로 보여지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편지로 적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읽기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포로스터의 소설이 굉장히 세련되고 도시적인 감수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소설은 전혀 그렇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럽 모더니즘 그런 소설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근데 그런 소설인데 여기서 설정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 설정이 이 에나 브룸이 속해 있는 모든 도시의 물건들이 거의 사라지고 그 물건들이 사라짐과 동시에 기억과 그것에 대해서 연관하는 사고 능력까지도 사라지는 그런 상태로 이어지고 이 도시의 상황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도시의 망각과 도시의 어떤 사그라짐이 인간성의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 소설 자체가 엔트로피라는 그 맥락하고 연결지어서 좀 설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 엔트로피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인 이제 최후의 질문에서 잘 드러나는 이야기죠. 엔트로피가 가득 차게 되면은 더 이상 활용할 수 있는 지점이 없다라는 지점이에요. 그러면은 엔트로피가 가득 찬다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더미와 무질서와 혼돈이 완전히 극대화돼서 가득 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인간의 삶을 빗대어서 엔트로피로 가득 차면은 엔트로피가 꽉 찬 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엔트로피의 뒤집힘은 부활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이 엔트로피가 결과적으로 엔트로피의 극대화는 모든 것이 부서지고 재활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하나의 폐쇄계에서 엔트로피가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태라고, 가득 차서 완전히 엔트로피 극대점으로 가는,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 도시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물리적 순간인과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성의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어떤 목적이 상실이 됐잖아요. 내가 이 행위를 하고 내가 어떤 행위 자체를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내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좋다하고 내 삶을 갱신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의 죽음조차도 어떤 식으로는 산업센터처럼 만든다라는 얘기죠. 어차피 미래가 없다. 어차피 이 도시에 있는 모든 물질과 사물 대상이 사라지고 있다. 이 상황이기 때문에 살 센터도 생겨난다는 거죠. 대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어 센터가 또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역설적으로 그냥 뛰어다니기만 하는 러너들이 존재하게 되죠. 그러니까 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애나 브룸의 직업이 사실은 속된 얘기로 넝마주의.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은 폐품 수집하는 수집가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넝마주의라는 것인데 쓰레기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을 애나 브룸이 계속해서 찾아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미가 사라진 모든 세상에서 단편적인 진실이라도 찾으려는 애나 브룸의 모습이 역설적으로 엔트로피를 거꾸로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실은 편지를 쓰는 행위를 우리가 사실은 어떤 식으로 이 행위를 봐야 하는 것인가라고 우리가 또 역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이 아이작 아시모프의 최후의 질문도 한번 다루기는 해야 될 것 같네요. 많이 나오네요. 제 입에서. 그러니까 아이작 아시모프의 최후의 질문에서 결과적으로 두 과학자가 와인을 마시면서 컴퓨터한테 얘기하는 것이 엔트로피의 극대점에서 그것을 변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컴퓨터가 계속해서 얘기하죠. 아직은 데이터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십억 년이 지나서 인류가 우주 저곳에 식민지를 세워놓고 식민지에서 에너지를 다 빨아먹었죠. 그래서 인구수가 수백억, 수천억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다시금 슈퍼컴퓨터가 거의 도시 규모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AI 슈퍼컴퓨터에게 묻죠. 엔트로피의 역전 가능성과 엔트로피가 다시금 줄어들 가능성. 다시 말해서 엔트로피가 꽉 차면 죽음과 엔트로피가 꽉 차면 폐허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엔트로피를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라고 얘기하니까 그 도시만한 슈퍼컴퓨터도 이야기하죠. 아직은 정보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는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정신이 우주를 유영할 정도로 우주에서 최소한의 에너지만 끌어다 써서 쓸 정도의 그런 어떤 빛과 같은 인간의 영혼이 되었을 때도 그 사람들이 이제 슈퍼컴퓨터 겸 역시 그 컴퓨터도 육신을 잃은 상태, 육신을 승화한 상태의 어떤 정신의 단계에 이르렀겠죠. 그 정신의 단계에 이르는 슈퍼컴퓨터한테 유영하는 인간 영혼들이 묻죠. 엔트로피의 역전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또 아직도 말을 못하죠. 아직 정보량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모든 별들이 마치 상점의 불이 꺼지듯이 툭툭툭툭툭 다 꺼졌어요. 그리고 완전한 침묵이 닫혔어요. 그리고 나서 컴퓨터는 계속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컴퓨터의 정보량이 임계점에 왔을 때 컴퓨터가 이야기를 하죠. 빛이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답을 구했다. 엔트로피의 역전에 답을 구했다. 그 답의 결과는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제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지점은 왜 컴퓨터가 정보량이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하느냐에 대한 지점이거든요. 이 정보량은 결과적으로 내가 이것을 해석하는 순간에도 엔트로피가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보량의 분석 지점은 한 지점에서 그 각주구검 정말 배 위에다가 뭐를 세우듯이 그런 행위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행위조차도 엔트로피가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의 소비를 수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치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를 따라잡으려다 하다가도 거북이가 한 걸음 더 가 있고 그 거북이를 따라잡았을 때 그 거북이는 한 걸음 더 있고 이런 식으로 우연의 상황이 우리가 분석하고 규정하는 상황을 한 걸음씩 더 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폴 오스터가 그리고 있는 폐허의 도시에서 사라지고 있는 무화되고 있는 이 도시 자체에서 과연 에나 브룸이 하는 행동 자체가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엔트로피의 극대점으로 이미 수렴이 돼서 그 엔트로피가 완전히 지금 절멸시키고 있는 이 도시에서 에나 브룸이 적고 있는 편지의 행위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실은 이것 자체가 뭐다? 엔트로피의 역전을 구하려고 하는 에나 브룸의 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지금 여기서 엔트로피의 극대화에서 아이작 아시모프에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문명이 다 사그라들었어요. 더 이상 기생할 에너지가 소비가 없으니까 마치 상점에 불이 꺼지듯이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엔트로피가 극대화가 됐다는 것은 무질서와 혼돈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애나 브룸이 도시에서 적고 있는 편지의 행위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은 흩어진 글쓰기를 파편적으로 직조하는 컨텍스트의 작업, 맥락의 작업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애나 브룸의 하나의 선언이나 선서가 될 수 있다. 왜? 이거는 편지를 쓰는 문자의 직조의 행위로 인해서 무질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의미의 구축이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정보는 소음이 되지만 편지는 그 소음 속에서 신호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사라져가는 단어들을 종이 위에 고정함으로써 무너져가는 세계의 속도를 늦출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또 어떻게 보면은 시간의 비가역성. 자, 가역성은 뭐죠? 가역성은 뒤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비가역성은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뭐야?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변이를 겪게 되면은 그 변이를 겪게 된 것은 뒤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올챙이는 개구리가 되면은 변이가 일어났죠. 그러면 이 개구리는 더 이상 올챙이로 돌아갈 수가 없죠. 이거는 비가역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역성은 뒤로 백할 수가 있는 건데 비가역성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엔트로피의 극대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시간의 비가역성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든 것은 무화된다. 그런데 편지를 쓰는 것은 기억의 행위로 이 같은 지금 엔트로피의 수렴에 따른 비가역성의 능력을 거부하는 것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서는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엔트로피를 낮추려면은 엔트로피를 외부로부터의 에너지의 투입이 필요한데 사실은 여기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에나가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편지 쓰기는. 그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목적 없는 한목적성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편지를 쓰는 행동은 굉장히 숭고한 행동이에요. 왜냐면은 이것 자체가 극심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나의 존재론적인 투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있다라고 하고 내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사태 자체를 편지를 쓰는 행위로부터 소멸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범 어떻게 보면은 존재론적인 비존재론적인 측면을 내 인간 의지로서 거부한다라고 이야기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은 조금 생각해 보면 이제 애나 브룸이 나오고 이제 소설의 화자이자 주인공이고 실종된 오빠 윌리엄을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폐허의 도시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록하는 인간이며 희망의 끈, 태품 수집가로 연명하면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세뮤얼 파라고 하는 애나의 이제 또 연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비토리아 워커 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빅토리아 워커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자기 자신의 거부예요. 그 재산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사벨과 페르디낭 이 캐릭터들은 애나가 도시 초기에 머물게 되는 집의 부부다라고 이야기하고 보리스 스테판이라고 하는 기회주의자 그리고 러너 리저렉셔니스트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몸을 훼손하는 그런 약탈자들 그리고 클럽 회원들 이런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끝을 내는데 어, 어, 잠시만요. 앞으로 있을 일을 생각하면 이런 엉뚱한 계획을 꿈꾸는 것도 즐거운 일일 것이다. 이제 곧 눈이 녹는 계절이 온다. 당장 내일 아침이라도 떠날 수 있으면 떠나야 한다. 하늘에 조금이라도 그런 기회가 보이면 그렇게 하자고 우리는 잠들기 전에 약속을 해둔 상태다. 상상할 수 없으니 무슨 일이 다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것은 곧 무의 세계이기도 하다.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세계에 다시 태어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다. 어쩌면 이 도시를 떠난 뒤 우리는 윌리엄을 찾아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바라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는 것이다. 나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당신의 옛 친구 안나 블룸이다. 우리가 가려는 곳에 도착하면 그때 당신에게 다시 편지를 쓰도록 하겠다. 꼭 다시 쓸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폴 오스터 제가 뭐 마지막 문장만 좀 이렇게 읽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 뭐 또 이런 대사도 있겠네요. 음,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요. 저에겐 묵을 곳이 필요하고 당신에겐 돈이 필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데 모으면 겨울은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죽고 말아요. 따지고 뭐고 할 것 없이 분명한 사실 아닌가요? 우린 죽어요. 죽지 않을 수 있는데 죽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노골적인 내 말에 그 사람도 깜짝 놀랐지만 나 자신도 놀랐다. 집에 우리 두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다. 불쑥 던진 내 말에 그에겐 당돌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들렸겠지만 실은 사실 그대로였다. 뭐 이런 식의 얘기. 결과적으로 어, 우리가 이제 노골적으로 생존 앞에서는 뭐 노골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 폴 오스터에게 있어서 글쓰기는 그 자체로 존재론적인 자기 증명이었다. 이건 뉴욕 3부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첫 번째 유리의 도시에서도 결과적으로 그가 쓰는 행위 자체에 대한 기록이 다시금 다니엘 퀸이 폴 오스터인 줄 알고 폴 오스터를 받았다가 빨간 공책을 폴 오스터에게 전달하는 그 과정. 그 과정에서 사실은 역순환적인 교환을 통해서 메타포적인 존재론적인 측면의 그 포러스터의 미학적 구축이 글쓰기를 통해서 확보가 된단 말이죠. 사실 페어의 도시도 그런 식으로 읽힐 수가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페어의 도시 조금 그렇게 재미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뭐 크게 그렇게 뉴욕 3부작이나 뭐 이런 대표작에 비해서는 조금 덜 읽힌 감이 있는데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결코 모자라지 않은 글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 이게 절판된 걸로 알고 있어서 도서관에서 이렇게 보이시면은 꼭 한번 이렇게 짚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